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광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강제추행 치상이라는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당한 남자를 변호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나온 케이스, 그리고 이 신청 같은 건 아마 이제 앞으로 없을 것 같지 싶은데요. 지금 무고죄 고소장을 넣어서 수사 중인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서 자세한 것들은 다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케이스를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먼저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했을 때에는 먼저 고소장 열람부터 하셔야 돼요. 열람 신청하면 되는데 정보공개 포털에서 사실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무슨 사실로 고소당했는지, 어떠한 고소 사실로 고소당했는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뭐였는지 일단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그래야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거든요. 경찰 초동 수사 때부터 이제 변호인 조력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단순히 그냥 영업을 하기 위해서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검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소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공판 단계에 가가지고서는 이것들을 뒤집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99%가 유죄가 된다는 그런 통계치가 있기도 하니까요. 처음부터 변호인 조력을 얻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인 경우의 특정 시점에는 처음에는 저도 피의자 말을 믿지도 않았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나중에 고소장 열람하고 났을 때 그 사람 한 말 믿지도 않았고, 다만 이제 각종 물적, 인적 증거라고 해서, 물적 증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CCTV겠죠. CCTV 같은 게 뭐가 있을 만한 게 있으면은 딱 그 상황이 을 찍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주변 정황 같은 거라도 보여줄 수 있는 CCTV라든가, 인적 증거를 해가지고 딱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일단 그 근처에 사람이 있었다고, 지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모든 내용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황적인 내용,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얻어서 보내와라. 거기서 취사 선택은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변소하겠다. 이런 취지로 그 사건 당사자에게 전달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그때 이거를 보고 나서 무죄로 확신해서 불송치 나올 수 있겠다. 아니면 적어도 불기소 나올 수 있겠다. 공판 단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었는데요. 어쨌든 꼭 이러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변호사와 얘기해서 소통해가지고서는 어떻게 변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처받는 방향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떤 방법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상담 후에 그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성범죄 변소 방향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무죄를 엄청나게 강하게 주장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피해자 합의를 해서 정 안 될 때는 요새는 그 형사공탁 특례제도도 있으니까, 형사공탁 특례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든 어쨌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공판 단계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합의나 공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런 약간 좀 모순적인 변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성범죄라는 것이 그 특징이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증거가 없죠. 그래서 피해자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증거, 그러니까 진술 증거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악용 소지도 굉장히 많죠. 진술이 일관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는 조금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판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사실 배척시킨다는 게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악영리 소지가 있죠. 그 소위 말하는 꽃뱀이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초 커뮤니티에서 사실 어떻게 하면은 남성을 골로 가게 하는지 그 방법론을 공유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퍼져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피해자 쪽을 대변하는 업무를 맡았을 때도 이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 그런 썰은 나중에 좀 이 후반부에 풀어보겠습니다. 그 실제 제가 경험했던 굉장히 높은 확률로 꽃뱀을 했던 그런 여성분을 제가 대변했던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썰 풀고, 사실 이게 제가 뭔가 남성이다 보니까 남자를 대변하는 것이 좀 감정적으로는 좀 더 끌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직업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 쪽도 여성 쪽도 대변하는 경우가 생기죠. 사실 이 불성실한 이 케이스를 진행하는 동시간대에 여성 쪽도 굉장히 열심히 대변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 극견의 경우에는 여성이 피해자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도와드렸던 건데,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인 그 두 가지 케이스, 두 가지 정황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이 두 분이 참 이 남성 의뢰인과 이 여성 의뢰인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었던 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일하는 거는 별로 시간도 안 걸리고 금방금방 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한데, 하여튼 남성 쪽 입장에서 무죄 받는 거나 여성 쪽 입장에서 무죄 변론하는 남성을 대항해서 그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소를 하는 것이, 저는 별로 일하는 것 자체는 별로 안 어려웠습니다. 근데 두 분이 공통적인 특징이 계속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하소연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당신만 하소연하냐, 나도 내 개인적인 부분들 하소연하자 해가지고서는 해가지고 굉장히 친해지고 그랬던 부분들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저한테 피부는 케이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여튼 차치하고 일단은 이 케이스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결국에는 이 피고소인이라 그러니까 이 남성 말을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고, 나중에 이제 증거를 보면서 이게 남성 말이 맞겠구나, 이 여자가 뻥 까는 거네, 무고한 거네, 이렇게 확신이 들었던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를 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엄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의 입장을 더 많이 공감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사실 이제 성인지 감수성 판례가 나왔을 때 사실 분위기를 보면은 공적인 자리에서 변호사들이 얘기할 때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 저런 측면이 있다, 이게 직업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 그 변호사끼리의 단톡이라든가 700명이 모여있는 단톡에서 저도 눈팅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가끔은 말할 때도 있고. 거기서도 보면은 성인지 감수성 판례 나온 뒤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다, 사실 그 분위기가 그랬었고요. 이제 이런 썰 푸는 거는 좀 차치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거기에 적용될 만한 판례,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 좀 특수하게도 그 수사관님이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계속 하려고 하셨습니다. 좀 독특하게
피해자 2차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했거든요. 그 2차 진술을 거부하고 1차가 그 동일한 취지니까 더 이상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이래서 거부했다는 걸로 수사관님한테 전해 들었는데도 계속 거짓말 탐지기를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에 관한 부분도 좀 곁들여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불송치 결정문 같은 거는 제가 다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지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번잡스러워서 그냥 앞부분만 보여드리는 걸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 얘기, 사실관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불송치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요. 일단 편집자님께서 지금 띄워주실 건데 궁금하신 분은 읽겠는데 안 궁금하시면은 이제 패스 하시고 맨 처음에 이거 저희가 고소장 열람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2항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 주장 요약한 불송치 경찰문에서 피해자 주장 요약한 부분, 요 2항에 있는 상해 부분은 무슨 주장이 개진되어 있었는지 고소장에서 열람 불허용이 돼가지고서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저희들 변소를 하게 됐던 건데 그러니까 당사자 그러니까 남성분 당사자면 모를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뭔지 모르고 그냥 당사자 말만 믿고서는 의견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증거들이 뭐가 제출됐는지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거의 뇌피셜 수준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인이 무슨 증거를 내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 혼자 이렇게 열받아서 난리치다가 지 혼자 다친 거다. 즉 남성의 행위랑은 아무런 관련성 없는 상처들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런 취지로 썼던 거고 이제 요거랑 요 피해자의 주장 요약한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강제추행 치상 부분, 강제추행 부분만 강조해가지고서는 그 변소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니까 뭐 나머지는 상해 부분이나 또 명예훼손 부분은 곁다리를 해서 거의 뭐 그냥 고민도 없이 그냥 썼습니다. 거의 별로 성립되든가 말든가 뭐 거의 그런 수준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선 썼던 건데 남자랑 여자랑 모임에 만나서 썸을 약간 타던 관계였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그만 만나자고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근데도 모임은 어쨌든 계속 이게 지인이고 친구처럼 같이 계속했어요. 무슨 동호회 같은 거. 사건 발생일 당일에도 그 모임에서 술 마시고서 노래방에서 여러 명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남성분이 여성분 때문에 좀 짜증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형이랑 같이 귀가를 했어요. 따로. 그 모임들을 팽개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남성네 집에서 아는 형이랑 술을 마시고 있는데 여성분이 계속 남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남자의 집에 걸더니 막 너 집 주소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 남성 입장에서는 그 동호회 모임 사람들이랑 같이 온다고 생각해서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술 마시자 이런 생각으로 그 주소를 알려줬다 그러던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혼자만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오자마자 남자 방에 들어갔고 이 남자는 그럼에도 그거 그냥 무시하고서는 아는 형이랑 계속 거실에서 술 마시다가 나중에 이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여성분이 누워있길래 그제야 이제 이 사람이 왔던 거를 기억한 겁니다. 이제 술 마시고 약간 좀 띠용띠용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딱 발견하고서는 야 너 왜 여기 있냐 꺼져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안 꺼지냐 이러면서 머리를 퉁 한번 쳤는데 그 다음부터 이 여성분이 이제 질주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남자를 엄청나게 패고 그 남자 집안 물건을 엄청나게 부수고 나중에는 이제 내려가면서 지하에 가서는 이 남성의 오토바이도 부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이 오토바이 부순 거 가지고서는 손괴죄로 고소하고
나중에 며칠 뒤에 조사도 다 마친 상태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이제 강제추행 치상 같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이제 성범죄 쪽으로 고소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남성분은 패닉이 걸려가지고서는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던 건데요. 요 사건이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저는 금방 이게 불송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반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거의 10달 걸렸나? 이 사건이 끝났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이제 남성분 하소연도 듣고 저 스스로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지? 빨리 왜 안 끝나지?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좀, 무고죄 고소장 읽다가 불과 몇 달 전에 읽다가 그제서야,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알게 됐더라고요. 이게 일단 피해자가 아까도 언급드렸겠지만은 피해자가 2차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2차 조사가 안 받았으면은 그냥 종결시켜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또 수사관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 수사를 질질 끌면서 여자가 진짜 억울하고 막 피해 당했으면은 2차 조사 왜 안 받지? 이상한데 억울하면 여자 쪽에서 다시 액션을 뭔가 취하는 게 있겠지 하고 기다려봤을 수도 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에. 또는 그냥 남자가 단순히 그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제 입장에서는 특히나 후자 쪽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도 거짓말 탐지기 얘기 나오겠지만 거짓말 탐지기 계속 먼저 남자부터 계속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맨 처음 변호인 의견서 낼 때 보면은 여자 쪽에서 이 남성한테다가 문자로 너 엉덩이 만진 거 사과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은 나도 네 오토바이 값 물어낼게 뭐 이런 문자를 보낸 게 있는데 처음에 당사자가 저한테 준 캡처본은 그렇게 이 남성이 답변 안 했던 것만 저한테 맨 처음에 보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저한테 또 정리해서 보낸 자료에서 보니까 남성도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여자 쪽 입장에서는 고소인으로서 증거를 낼 때 이 나중에 남성이 뭐라고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서는 이봐라 이게 내가 네 엉덩이에 언제 만졌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죄를 자인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증거로 냈을 거가 뻔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간과했다기보다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정이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반년 이상이 질질 끌린 게 아닌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추측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맨 처음 받았던 그 1번 캡처본 제가 변호인 의견서에도 냈던 그 캡처본만 가지고서는 딱 그거를 보자마자 당사자한테다가 절대로 연락하지 마라. 이 여자랑은 절대로 연락하지 말고 네가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스토킹법 위반이라든가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 뭐 각종 2차 가해 문제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특히나 이게 성폭력을 고소하는 모든 경우에 다 거의 모든 경우에 다 그렇습니다만은 고소장을 이렇게 냈다는 것부터가 이미 당신과 척진 거고 아무런 어떤 그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실컷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몇 분 만에 답변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실컷 하고 있을 때 나 이미 보냈는데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 당사자는 저한테. 답답해 죽겠어 진짜. 하여튼 여기서도 보면은 이 고소장 열람하기 전까지는 이 엉덩이 만졌다는 부분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당사자가 못하고 있더라고요. 고소장 열람하기 전에 이 문자를 봤던 거니까.
아까 전에 사실관계 정리해서 말씀드릴 때 보면은, 이게 남성이 같이 노래방에서 놀다가 이 여자가 짜증나서 혼자 집으로 귀가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때 노래방에서 노래하면서 여자가 남성한테 자꾸 엉덩이 부비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엉덩이로. 그러니까 남자가 이 짜증나가지고선 팍 쳤다는 거예요. 그 엉덩이를.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선 문제 삼는 건가, 뭐 이렇게 남성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고소장 열람해 보니까 완전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이 피의자분 말을 안 믿다가 믿게 된 경위는 무고죄 수사 문제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라서 말하기가 더더욱 그런데, 어쨌든 다른 주변 정황 증거 여러 가지 확보한 거를 두고 봤을 때 이 여성이 뻥 깐 가능성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론에 쓸 때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밝혀지지 않았을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 피소인의 이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불송치나 불기소, 무죄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냥 법언이죠. 그냥 무죄추정의 원리 가지고서는 결국에는 변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었다지만, 어쨌든 남자 말을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어쨌든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해자 2차 조사도 안 하고서는 계속 거짓말 탐지기 하려고 한 부분이 있어서 답답했는데요. 답답했는데, 이건 거짓말 탐지기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런 경우에 변소할 때 결국에는 무죄 추정 원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 배척시키는 방식의 변론이 결국에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관련해서 판시가 있습니다. 여기 판시 한번 봐보면은, 또 하필이면은 이거 판시도 강제추행이죠.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다 똑같은 논리지만, 한번 읽어보면은, 어쨌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고소인 입장에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은 약간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차치해버리고서는 유죄를 선고해버리자, 이런 논리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바이 수리비 아끼려고 그랬다는 정황하고, 또 썸 타는 관계였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근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냈는데, 이 형분이 남성한테 더 적극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성이 남성한테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다가 차이니까 이 보복감이 상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도 이제 오토바이 수리비 세이브하려고 그랬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꾀했다는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먼저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조사도 안 했는데, 뭐 어쨌든 계속 거탐 수사를 수사관님이 계속 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이 부분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수사는 그냥 뭐 딴 데서도 검색하면 다 나오겠지만 이게 임의 수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고, 사실 이거 저희 학창 시절에는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능력이 없다, 뭐 증거력도 없다, 이렇게 좀 배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사실 여러 케이스를 다 봤을 때 사실 저는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민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한마디로 요약드려보자면은, 이 거탐 수사를 받는 것이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단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받지 말라가 제 결론입니다.
뭐 사람마다 달리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정말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 의견서에 쓴 내용을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어쨌든 완전히 억울한데 항변할 걸 증거 같은 거가 마땅히 발견되는 게 없을 때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거부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접 거부하기 뭐하면은 변호사의 힘을 빌리면은 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제 변호 의견서 이제 맨 처음에 2차 조사 안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도 뭐라고 잔뜩 써놨는데 예, 요거는 좀 삭제하고요. 고소인 2차 진술 나항에 보면은 고소인 2차 진술을 회피했는데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됐나. 이게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뭐 민사소송은 더 이상 다투지 말자 이렇게 합의하는 경우도 없진 않은데 만약에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경우에 특히나 이렇게 우리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결국엔 유죄 떨어지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소인 입장에서. 그렇게 2차 진술도 또 하고 이랬다는 게 나한테는 너무 심정적으로 힘들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에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더 많이 인정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쓸 수 있는데도 왜 이걸 거부하고 있는지 저는 납득이 전혀 안 가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진술을 했었을 때 피신 조서를 맨 처음에 썼었을 때 그 내용, 변소한 내용 자체가 이게 피해자가 2차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수사가 진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변소한 내용 자체가요. 당연히 무죄를 다투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죠. 완전히 그 사실관계도 다 반박하고 있었고, 나름의 또 증거도 일부 내기도 했었고요. 근데도 피해자가 전혀 2차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빨리 수사 종결시켜야 된다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 부동의하게 된 경위에 관련해가지고, 이 피의자 스스로는 1차 조사 때도 그렇고 계속 나중에 피해자가 2차 조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서는 너 먼저 거짓말 탐지기 하겠느냐? 그러면은 여성도 거짓말 탐지기 하겠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수사관이 말하니까 다 받겠다. 나는 떳떳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뭐하러 그렇게 받냐? 받지 말아라. 이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직업인으로서는, 그래서 당사자한테 얘기할 때 직업인으로서는 이거는 무조건 받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말 해보고 싶으면 거탐 한번 받아봐라. 약간의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밑에 판시를 제가 써놨는데 판시 번호는 일부러 제 노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판시 번호는 제가 지우고서는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유죄인 것을 무죄로 만들지도 않고 무죄인 거를 유죄로 만들지도 않는 이런 거탐조사를 뭐하러 받냐 이거죠. 그리고 줄친 내용에도 나오듯이 하도 수사관님이 안 믿어져가지고 우리가 변호인 의견서 2를 통해서 되게 중요하고 그 피해자가 2차 조사를 받지 않는 이상 제출하기 싫었던 증거가 있었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 변호를 해주면서 제 입장에서. 근데 그거 하도 수사관님이 안 믿어줘가지고 그거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무고죄로 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료라서 수사관도 몰랐으면 좋겠었고, 제가 워낙 사람을 안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송치 결정문에도 이거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가 나중에 제출하기로 했던 그 자료가요. 어쨌든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해무익한 이런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더 이상 받지 말라고 본 변호인이 제가 당사자를
적극 설득해서 받지 말라고 했다. 요렇게 하면서 이미 조사 일정도 다 잡아놓고 뭐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가서 이거 받아라 이런 거 당사자한테 다 얘기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 의견서 써서 안 나가겠다는 의사를 딱 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한 내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요 이상은 이제 너무 개인정보나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다 일일이 가리고 그런 것도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안 하겠는데, 사실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불송치가 되고 나면은 뭐 이제는 실무적으로 그 한 달 정도 옛날에 그 검찰 불기소했을 경우에 통지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 30일이었나? 어쨌든 그 한 달 정도 되는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확정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불복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의신청 그 불송치 이의신청의 제도에 관해서는 이 불복 기간 제한이 아무런 그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입법 불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졸속 법안이라는 걸 방증하는 거죠. 사실 이게 맨 처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논리적으로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조사가 떨어질 수 있다. 보안 수사나 명령이 아니죠. 이제 보안 수사 요구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 수사가 제기될 수 있다. 이거는 피해 고소인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받았죠. 이제는 실무적으로는 너무 뒤에 한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관행들이 다행히 생겨온다고 그런 말들이 들려온다지만은 조속법안님이 너무 명백합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이게 수사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예전보다도 굉장히 이게 결과들이 늦습니다. 저희가 고소한 사건들도 그렇고 변소해주는 것도 그렇고 기본 반년 이상이 걸렸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옛날 같으면은 금방 의견 그냥 올린 상태에서 검찰에서 판단했었는데, 그리고 또 제 개인 경험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어쨌든 경찰분들이 그 기소 의견 옛날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도 검찰한테다가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을 그 내리면서 송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검사를 설득해야 해야지 되는 그 업무 특성이 있다고 하지만 말이죠. 근데 정말 경찰들은 설득이 안 됐습니다. 제 옛날의 경험에.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한두 장 딱 써가지고 핵심적으로 또 검찰한테 보내니까 검찰은 바로 불기소 때려버리고, 경찰에다가는 이 적용법조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니 검찰은 바로 그냥 그 죄명 변경을 하고 보안수사명령 때리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설득면에 있어서도 검찰이 저는 수월했거든요. 저희들이랑 사고방식도 아무래도 좀 비슷하다고 보았고, 저는 이 제도가 뭐 잡음이 많다 뭐 그러는데 정말로 이게 원시적인 어떤 한계가 있는 제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더더욱 많이 그렇게 느꼈고요. 그 경관님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좀 이건 저는 문제가 굉장히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TV를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이 아니지 예전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뭐 훈련 등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 검찰도 이제 다시 수사권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좀 하부 그
규정들을 좀 바꿨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 제도가 과연 정말 국민의 어떤 권익들을 보호하고 그러는데 정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건지, 특히나 검사들은 사람 머릿수가 적거든요. 머릿수가 적어서 우리들이 평생에 걸쳐서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길거리 가다가 누군지 모르고 만나는 거야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검사인 줄 알고서는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적고, 그렇게 우리의 기본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오히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짐으로써 더 많아지는 거죠. 기본권 제한 소지가 더 커진 거죠. 그리고 행정부의 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과연 이 제도가 과연 맞는 것인지, 또 변호사들 단톡에 있어서는 뭐 이거는 변론이긴 한데, 그래도 검경수사권 조정제도가 좀 저희한테 일하는데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네요 라는 취지로 이렇게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뭔가 민사소송하면서 열람 신청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그거 얘기하기가 더 번잡스러우니까 추격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건을 하면서도 또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한테는 특히 공적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권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찰 개개인들한테 이런 막강한 권한을 일종의 불기소권이랑 마찬가지의 권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뭐 사회제도가 그렇게 돌아가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맞춰서 사는 거지만은, 실제로 변호사들도 예전에는 검사랑만 좀 아는 사람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경찰들이랑도 개발적으로 알면서 지내려고 한다고 하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폭력 피해자 입장을 대변한 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도에 대한 비판을 한번 시원하게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서는 준비도 안 했는데 얘기해버렸네요. 준비했었으면 다른 농구들도 더 많이 생각해보고 얘기했을 텐데. 이만 마치겠습니다.